금요일 날은 좋은 날인데 좋은 날 맞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날인데 이론만 해봐요. 얼마나 짜증나. 아닌가? 제 입장에서 주로 이제 금요일 스케줄에 맞춰서 실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나 착해요. 맞아. 제 입을 하기 민망하지만 착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여기 맞다. 이것까지 하고 이렇게 녹화했었어요. 끊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자 이제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이 과세 방법은 진짜 많이 내요 시험에서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는 뭐냐면 무조건 5월 달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5월 달에 반드시 신고하라는 얘기죠. 5월 달에 반드시 신고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낸 적이 없죠. 5월 달에 신고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무조건 종합과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틀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어디에서 원천징수가 되냐면 외국에서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그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신고해줘야 됩니다. 납부해야 돼요. 됐죠? 대신에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건 빼주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상식인데 갑자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여기에 들어와요. 우리가 아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25%라면서요. 됐죠? 됐는데 또 세금 내래 5월달에 신고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단순 암기긴 해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요. 지금은 배당소득인데 옛날 1990년대인가? 그때는 사업소득이었었대요. 알죠? 제가 공부할 때도 배당소득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사업소득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쩌겠어, 그냥 외워야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에서 그나마 외우실 게 여기 직장공제 초과발한 거 이미 했었죠? 맞죠? 뭐 기본세율은 그냥 아까 우리 그 누진세율의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요 그 사채업자한테 돈 빌린 거예요. 사채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채 말고요. 정말 그 리드코프 같은데. 아시죠? 돈을 빌렸어요. 돈 한 100억 빌렸어. 아시죠? 100억을 빌리면 제가 이제 걔한테 이자를 줄 때 한 몇십억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 나가. 네. 몇십억 나갈 때 뭘 해야 돼요? 원천? 징수를 14% 원래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원천 징수를 항상 하는 주된 목적이 상대방의 소득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사채업자의 소득이 100억이다 또는 빌린 금액이 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게 1000억이라면 1000억이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있었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1000억이라는 소득이 드러나죠. 그 사채업자요. 저랑 비슷하구나. 그냥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왕이면 장난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탁탁 굳고. 미안해요. 1000억이라는 소득이 잡혀요. 그러면 그 1000억이라는 소득이 어떻게 나서 저한테 빌려줬는지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되세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 나오면 저 이렇게 정상적으로 벌었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사채업자는요. 어떻게 벌었을까요? 드라마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 좀 가르고. 배 좀 가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한두 개씩 좀
죄송해요. 좀 표정이 일그러지시는데 저 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바닷가에 그 상어한테 돈도 주고 그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면 돈 줄 거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순신 장군처럼 얘기를 해요.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 이렇게. 전혀 느낌이 다르죠? 나의 죽음을 밝히지 마라랑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가 뭐 이름이 달라요? 맞죠? 그럼 뭐예요? 나의 이름 밝히면 출처 세무서 나오니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만약에 1,000억을 빌릴 때 저를 이렇게 다트에 꽂아놔요. 꽂아놓고 다트 막 치는 거야. 탁, 탁, 툭, 툭 이렇게 딱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너의 여기 미간에 정확히 꽂아주겠다라는 거. 무서워. 그래서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럼 이름을 안 밝힌다.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걸 내가 이자를 줬다라는 걸 누구인지 안 밝히는 거예요. 그 사채업자라는 걸. 아셨죠? 그럼 이름을 안 밝히면 세무서 이름 안 밝혀? 그럼 14%를 할게 그냥. 그게 아니라 야, 이름을 안 밝혀? 그러면 최고세율 때려버리겠다라는 게 원천징수를.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45%가 최고세율이거든요. 근데 세법 만드시는 분이 자꾸 주무시고 계신가 봐. 이거 자꾸 안 고쳐. 원래 맨날 하루 한 달이래 1년 늦게 고치거든요. 원래는. 근데 좀 잠을 많이 주무셔. 백설공주인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바꾸시더라고요. 42%좀 외워줘요, 여러분들. 자, 됐고 여기는 이미 했었죠.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다 종합과세입니다. 초과분이 아니에요. 여기 뭐 아니면 돕니다. 알죠? 2천만 원 초과하면 다 우리가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업소득인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득자분들이 다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자이시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사업소득 쪽은 좀 집중 좀 빡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최근에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좀 이따 전화 문제 많이 풀어볼 거거든요.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요 두 번째요. 알죠?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업소득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다라고 해도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소득 같은 거예요. 아셨죠? 저 배울 때만 해도 저거 따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업소득이다라는 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지만 누구한테 고용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보시면 다만 다음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알죠? 특히 2번을 더럽게 많이 냈어요. 좀 이따가 거의 세 문제 보죠, 세 문제. 아시죠? 자, 일단 논밭의 임대소득은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논밭을 임대하는 걸 과세를 때려버리면 우리가 논밭을 임대하는 사람이 논밭을 임차하는 농민한테 뜯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짓 하지 말라고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논밭을 여러분들 촬영장 용도로 빌려줬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2회 용도로라든지 논밭을 빌려주는 게 2회 용도로 빌려준 거죠. 그럼 농민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뭐 그럴 때만큼 우리가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가요. 주택 임대 소득인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주택이 몇 채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100채건, 300채건.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1주택만.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는 과세를 때려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을 임대를 한대요. 그럼 속된 말로 어디에서 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땅바닥에서 자겠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그지같이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무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놈이 1주택을 임대해? 설마 땅바닥에서 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땅바닥 그게 아니라 1주택 임대하는 사람이 1주택자가 너무 많아서요. 세무서가 포기한 거예요. 1주택 가지고 있으면 땅바닥에서 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알았죠? 자, 근데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1주택을 임대하는 거지만 땅바닥에서 잘 수 있는 애들은 과세 때려버려요. 해볼게요. 자,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거든. 세법에서는요. 주택의 기준 시가 9억 넘어가면 그렇죠. 그럼 요건 땅바닥에서 잘만 제 얼굴 보고 놀란 거 아니죠? 제 얼굴 보고 깜짝아 저리 기분 나빴어 갑자기 방금 내 얼굴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저기 그러지 마요. 여러분 우리 12일 동안 봤잖아요. 늘 새로우시면 안 되고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집이 있어요. 청담동에. 그거밖에 없어. 근데 5층짜리 건물이에요. 아이고야. 두들 패네 그냥.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빌려줘요. 빌려주면 땅바닥에서 잘 수 있어요? 있지. 여러분들 그 나중에 통장에 계좌이체 되는 내역 좀 봐요. 막 임대료가 막 300만 원씩 들어와. 땅바닥에서 자면서 행복해 막 이렇게. 아니냐? 여러분들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택당 임대료가 거기 여러분들 1주택 우리가 특히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거든요. 모든 그게 층이 많아도 알고 계세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그 한 층당 1주택으로 봐요. 알죠? 근데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구 주택 있죠. 고시원 같은데 대표적인 게 거기는 그냥 1주택이에요. 아시죠? 그럼 내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40억짜리야? 아시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다가구가 10명 살고 있어? 아시죠? 임대료가 200만 원씩 10명이네? 2천만 원 들어오네? 땅바닥 자면서 행복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역시 잘만 하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아시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알죠? 얘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과세를 떼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빌려주면. 그 다음에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우리나라 주택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당연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건 위에는 임대고요. 아래는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월세고 아래는 전세예요,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죠? 자, 간주임대료는요. 3주택 이상. 그리고 받은 보증금이 합쳐서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때리고, 알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때려요. 간주임대료랑 여러분 임대료는 다른 거잖아요. 맞죠? 조심. 왜냐면 낚시는 적 있어서 그래요. 아셨죠? 그거 외우시고. 나머지는 내가 세법에 목마르다라고 하시면 외우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아까 했었지만 분리과세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요. 장부를 적기 때문에. 아셨죠? 자, 세무조인데 여기를 예전에는 안 냈었거든요. 잘 어려워서. 근데 최근에는 여기가 출제 1순위예요. 쉬워, 여러분들. 해볼게. 여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거